해보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이제 2학기 내지는 출판사에 따라서 1학기 기말고사 때 중세문법을 처음으로 만나시게 되는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들이 많으실 텐데 좀 어렵죠. 그쵸? 그래서 일단 본격적으로 중세문법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도대체 중세문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가? 어떤 식으로 문제 이제 푸는 데 있어서 공부 방향을 잡으면 좋을까? 중세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중세문법 들어갈 때 읽을 줄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서에 처음 딱 펼쳐졌을 때 아마 대부분의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는 건 세종어제 훈민정음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 중세문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본문을 읽고 얘를 현대어로 바꾸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공부법은 일단 현대어를 외운다입니다. 어떤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비어천가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교과서는 세종어제 훈민정음 전문만 들어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세종어제 훈민정음 하나만 일단 좀 달달 현대어를 외웁니다. 정확하게 현대어를 외우실 때는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라 요렇게 시작이 되죠. 그쵸? 그랬을 때 나랏을 보고 현대어 나라의 요렇게 맞추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나라라고 외우시면 안 되고 나랏을 정확하게 나라의까지가 나랏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현대어를 외웁니다. 네. 그리고 나면 두 번째 하셔야 될 일. 자, 고전문법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바로 현대문법과의 차이점 위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음과 음음 변동 그리고 만약에 하나 더 나갔다 그러면 문법 요소 요 정도만 현대문법을 조금 열심히 하셨을 텐데 그 외에 품사라던가 형태소라던가 내지는 문장 성분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조금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글 맞춤법도 하셨죠, 그쵸? 그래서 표기법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맨 처음에 이제 현대어를 하신 다음 현대문법과 고전문법을 비교해서 현대문법은 이러이러했는데 고전문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자, 두 번째 공부법, 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나랏을 나라의라고 먼저 외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셔야 되는 일은 나라의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쵸? 얘가 어떻게 현대국어는 나라 플러스 의가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중세문법도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라 플러스 시옷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세문법에서 시험 문제 포인트는 현대문법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너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야 될 일은 현대국어의 현대어를 봤더니 나라 플러스 의인데 중세문법은 나라 플러스 시옷이네. 그러면 지금 요 시옷에 해당하는 게 1대1로 요 의에 해당한다는 거를 인지합니다. 그러면 차이점이죠. 현대문법은 관형격 조사. 자, 현대문법의 관형격 조사는 의로 쓰였는데 중세문법은 시옷으로 관형격 조사가 실현되는구나 라고 해서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법 지식을 좀 더 익히는 거죠. 뭐야?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시옷이야? 그러면 현대국어에 해당하는 의는 없나? 아니 있어. 그랬을 때 의, 그 다음에 의라는 중세국어 역시도 관형격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가 쓰이는 경우와 시옷이 쓰이는 경우에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유정명사, 이제 살아있는 유정명사가 쓰일 때 의가 쓰이고 시옷 같은 경우에는 나라처럼 살아있지 않는 명사, 즉 무정명사가 앞에 오이게 될 때 시옷이라는 관형격 조사가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나요? 갑자기 슬슬 할 게 점점 많아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구나. 현대문법의 간역교조사는 은데 중세국어는 시읒과 의라는 세 가지 종류가 있고 현대국어의 의처럼 유정명사에는 얘가 쓰이지만 나라 같은 경우에 무정명사가 쓰인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더 붙여서 유정명사뿐만 아니라 시읒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문헌을 보시다 보면 붓텄이라는 예시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에 붓혀와 플러스 시읒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시읒이 관역교조사라는 걸 문법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헌의 예시가 나와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붓혀 플러스 시읒이네. 그러면 붓혀 여러분 처가 되죠. 현대어를 외우시게 되면 뭐야? 부처님은 유정명사죠. 살아있는 물론 돌아가신 분이지만 어쨌든 살아있으신 분이잖아요. 그쵸? 그럼 그렇구나. 시읒은 무정명사뿐만이 아니라 부처 뒤에도 쓰였기 때문에 존칭 존귀명사 뒤에도 시읒이 쓰인다. 요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해 보이지만 어쨌든 시험 범위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입니다. 따라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현대어를 1차적으로 외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현대어를 내지는 중세 문헌을 형태소 분석을 해본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현대문법과 고전문법 내지는 쓰이는 양상이 다른 것을 추스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세문법만의 문법적 특징을 외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문법이 여러분 음은 그리고 품사와 형태소 파트 그리고 문장과 문장 요소, 문법 요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세문법 역시도 음은 파트 그리고 이제 단어 형태소, 품사, 요 파트, 그 다음에 문법 요소와 문장, 요 파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간다 그러면 표기, 한글맞춤법과 연관되어 있겠죠. 그쵸? 한글맞춤법과 연관되어 있는 표기법, 요렇게 해서 총 4개로 보통 영역을 나눠서 중세문법을 정리를 합니다. 괜찮나요? 자, 여기에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 더, 여러분의 학교가 시험 문제를 무진장 어렵게 된다. 내지는 조금 더 학교 선생님께서 추가 프린트를 주셨다.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중세문법은 바로 중세문법과 그 다음에 근대국어의 문법을 비교하는 겁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현대문법과 고전문법을 비교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15, 16세기에 있었던 즉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중세국어의 문법과 그 다음에 200년이 지나고 난 후 즉 17에서 19세기의 언어는 아무래도 시간의 흐름이 좀 있다 보니까 문법적인 차이, 양상이 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중세문법을 기본적으로 먼저 하신 다음 얘와 현대국어 비교했죠. 다 했죠. 자, 중세문법 하신 다음에 근대국어는 중세문법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요거 위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문법 공부하실 때 차근차근 그냥 책 딱 펼치자마자 그 문법 나와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을 달달달 외우시면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헌 중심으로 여러분의 시험 범위 중심으로 이제 본문을 보시고 본문의 현대어 그 다음에 중세국어 문법 이렇게 위주로 외우시면 웬만한 문제는 잘 맞추실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내지는 문법적인 특징 이제 음음부터 가야 되겠죠. 현대국어도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음은 자음의 체계, 모음의 체계로 시작했듯이 역시나 훈민정음 역시도 음운의 체계, 초성, 중성, 종성의 어떤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중세국어 문법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강의로 여러분 찾아뵀으면 좋겠네요. 바이바이!